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전영선입니다. 북한 영화를 통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저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잘 들리던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영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저 영화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때 처음으로 야외에서 공연됐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나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북한 영화가 상영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다 실내에서 상영이 됐는데 저는 2018년도에 야외 무대, 가설 무대에서 그냥 상영이 됐고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저 영화를 보시는 남쪽 분들의 반응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런 문화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는 관심들이고요. 제 주요 연구 대상 중에 하나가 북한 체제 속에서 한 70년 정도 살면은 어떤 방식의 생각을 할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70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서 남가북의 주민들이 타자의 문화, 내가 아닌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다들 뭐라 그러는 거야? 잘 안 들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혹시 최근 영화 중에 강철비2 보신 분 계신가요? 강철비2 보신 분? 네. 보셨어요? 잘 들리던가요? 네. 굉장히 잘 들렸을 겁니다. 자막이 있는 거 아셨어요? 하시죠. 남북한 주민, 대통령하고 북한의 이제 위원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까맣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이 나와요. 근데 보는 사람은 그거 그냥 받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막이 없었으면 한 번쯤 이게 듣는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북한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남북 언어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저는 이제 남과 북의 문화는 참 소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영화를 볼 때도 자막이 있으면 또 자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게 쭉 지나가고 보는데 없으면 뭐라 그러지라고 하는 계기가 됐고요. 제가 저걸 이제 보면서 문화 번역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역할을 좀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일을 좀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는 이제 주로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해설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문화 번역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맡는 직업이에요. 통일 디자인하고 문화 번역가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통일 디자인은 통일 디자인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뭐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는 너무 준비가 없었다.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디자인 개념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실내 디자인도 있고 뭐 자동차 디자인도 있고 산업 디자인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도 디자인이거든요. 병원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병원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 편하자고 이렇게 지은 거야? 아니면 구청을 가보셨을 때 이게 도대체 구청 편리하자고 한 거야? 아니면 공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도대체 누굴 위한 거야? 그 개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 편의 중심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새롭게 좀 갈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통일 문화 번역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 문화 번역이 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은 헐리우드 영화 나오면 전 세계 동시에 봅니다.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웬만한 영화 동시에 보죠. 예전에는 문화가 건너온 데 시간이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개봉하면 한국까지 오는데 일본 거쳐가지고 한국 거쳐오고 뭐 이런 식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유행되는 문화도
미국에 출발해서 또 유럽에 출발해서 일본 거쳐 한국 들어오는 게 코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문화 접촉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문화를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 문화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 정명 교수님 뭐 강의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세기 들어서 제일 많이 학문적으로 큰 학문이 문화인력입니다. 왜 컸냐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을 나갔어요. 원료를 구하고 시장을 판매하기 위해서 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각 지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는 것도 이상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궁금하니까 학자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보내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 하고 사는 애들이 조사 좀 해봐. 그래서 문화인류학의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식민지 개척 나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생물도 만들고 조사해보고 그 다음 사람들의 말하는 인사법, 결혼제도 세계 각곳에 있는 이상한 사람이 다 소개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피그미족도 소개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넓어졌어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보고가 되고 전 세계인이 공유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와서 반성을 해보니까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해됐던 게 아니야. 굉장히 호기심거리 반, 궁금한 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예전에 뭐 영화 중에 쇼킹 아시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이상한 풍습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동남아 어디에 갔다니까 돼지를 막 젖을 먹어서 키우고 어떤 데 목에다 링을 막 감고 있고 이상한 애들이라고 몸에다 문신하고 도대체 쟤는 뭐 하는 거지? 되게 웃긴다 이런 시각이 작동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문화 번역의 목적은 뭐냐면 번역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대상을 대상화시킨다는 것이죠. 요즘 얘기하면 세대 간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불러가지고 일로 와. 우리 아들 대화 좀 할까? 너 고민하는 게 뭐야? 다 얘기해봐. 그래. 고민되지. 그래.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음.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대화한다고 얘기하지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문화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반성하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문화 번역의 출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번역을 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의미로서 번역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난이라고 아시나요? 네. 무슨 코난이죠? 미래소년 코난이죠. 코난 아세요? 네, 똑같은 코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대 차이가 확 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저 사람 다를 수. 남북한 간에도 그런 거예요. 어떤 단어를 던져줍니다. 세포라는 단어를 던져주면 우리는 생물?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99.9%는 당세포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남북한 간의 문화 차이가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의미가 구조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를 받으면 이건 싸워야 되는 단어예요. 왜 이렇게 부실하냐? 이런 얘기하면 맞습니다. 뭐 몸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해 주는 얘기 한마디 했다가 막 울면서 덤벼가지고 아주 혼나던 선생님도 계세요.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인가? 우린 잘 모르지만 북한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잘 들리지 않는 두 가지예요. 내가 청력이 약해졌거나 물론 이제 그렇진 않겠죠. 예상했던 단어와 예상했던 문맥의 맥락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뭐 인사법 할 때 뭐 배우죠? 굿모닝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How are you?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굿모닝,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문법 구조, 주고받는 대화의 틀거리 자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집 이야기도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쓰면서 대본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윷놀이를 하는데, 가족들끼리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보셨죠? 가족들이 이렇게 윷놀이 하고 있는데 막내 동생이 한번 이기니까 누나가 야, 좀 물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막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누나는 똥 싼 거 들이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니까 통역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정치적 의미를 제가 좀 분석을 좀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 영화가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언제 나온 영화냐면 2016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가 북한 영화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예요. 2017년도 영화 안 만들었냐? 안 만들었어요. 북한의 영화를 보통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북한에서 예술 영화,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술 영화는 굉장히 순수한 작품, 비상업적인 영화를 예술 영화로 표현하는데 북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를 그냥 예술 영화라고 불러요. 예술 영화, 그 다음에 기록 영화, 과학 영화, 그리고 지금은 만화 영화라 그러는데 예전에 아동 영화를 불렸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술 영화는 2017, 18, 19 올해도 창작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밑에 뭐라고 썼어요? 국가 제일주의. 여기까지 띄어야 되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북한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2019년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 출발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우리 집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북한은 뭘 강조를 했냐면 민족을 강조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민족인데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양민족, 단군민족, 알랑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1980년대 중반에 나왔고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나와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전환이 됩니다. 89년도에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가장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을 집어넣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했었거든요. 북한도 사회주의잖아요. 야, 사회주의 끝난 거 아니야? 너네 다 넘어갔는데 너네 왜? 너네도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우린 절대 안 망해. 왜? 민족이 지도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태 사회주의가 달라. 우리 민족이 어떤 지도자가 있어. 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유대성을 막 찾았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알아? 이 옛날에 대동강에서 그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만들었어. 이 문명 정도가 되게 높아. 그래서 세계 5대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동강 문화론을 들고 나오고요. 각 분야에서 우수한 걸 다 찾아가지고 민족 문화를 이렇게 뭐 현대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족주의였었고요. 최근에 북한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017년부터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처음 등장했는데 대충 2000년, 10년쯤 나오기 시작했던 담론들이 뭐냐면 사회주의 강성 대국, 강성 국가, 백두산 강국, 백두산 대국, 사회주의 문명국 전부 다 뭐가 들어가요? 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족에서 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는요, 그냥 집 이야기예요. 엄마가 쓴 일기장 이름입니다. 일기장 제목인데 우리 집 이야기예요. 아이를 키운 엄마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뭐 발이 얼마고 얘가 학교 숙제에서 뭐 별 5개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써가는 얘기입니다. 되게 시시하죠. 저런 얘기를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이 영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평양 영화 축전에서 최우 작품상도 받고요. 연기상도 받습니다. 그 2018년도 10월 10일 날? 아니가 9월 9일 날이구나. 9월 9일 날 공화국 창건이다. 우리로 치면은 뭐가 되죠? 단군절? 뭐 그 정도 되나? 대한민국 건국 수립일 그날 때 메인 방송에 저 영화를 방영을 합니다. 시청률 얼마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90? 어느 분이 90이라고 했어요? 조금 더 쓰세요. TV 하나밖에 없어요. 채널이 전국 방송이. 선택이 안 됩니다. 조선은 텔레비전에서 메인 방송에 나가게 되면 다 보게 됩니다. 왜 보냐면 그걸 보고 나서 뭘 해요? 아우 재밌게 봤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 총괄하는 걸 합니다. 학생 같으면 토요일 날 학교에 가요. 뭘 하느냐면 일주일 동안 생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뭐 평안통일 시민 아카데미 가서 열심히 통일 강의를 듣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자면서 졸았습니다. 이게 자아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쟤도 졸았어요. 상호 비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 체제에서 우리가 겪지 못하는 고유한 어떤 그 내부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런 영화를 보게 되면 다 의미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 하필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 명절을 평가하는 구구절 고화국 창건일 때 저 영화를 틀었나라는 거예요. 이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다른 데 가서 왜 틀은지 알아 이렇게 자랑하셔도 돼요. 북한 영화면 좋은 건 뭐냐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해도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안 붙습니다. 불 조금만 꺼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이게 뭐냐면 영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후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물을 따로 만들었어요. 제목이 영원할 우리 집. 조선예술영화 우리 집의 창작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영화 편집물입니다. 이 사람이 영화 연출을 했었던 사람이죠. 리윤하,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리윤호라고 하는 연출가, 영화 감독이 출연해가지고 이거 왜 만들었다, 어떻게 제가 이런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선생님 보셨으면 기억나겠죠? 주인공입니다. 얘가 이제 막내 은철이로 나왔었고, 얘가 이제 은향이로 나왔었던. 사실은 얘가 누나로 나오는데 얘가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요. 그런 에피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들을 쭉 보여줍니다.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두 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개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이게 유다른 관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갑자기 휴대폰이 튀어나올까요? 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언니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북한도 팬레터 요즘 휴대폰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어떻게 알려주지?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런 관람 열풍을 보여주는 영화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문학의 이 시나리오가 전제가 됩니다. 전체가 다 실려요. 조선 문학이라고 하는 잡지책은 뭐냐면 북한에서 나온 유일한 문학 전문지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잡지책이 경쟁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 하나씩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잡지, 조선 여성. 문학을 위한 잡지, 조선 문학. 예술가를 위한 잡지, 조선 예술.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럼 뭐 하나씩 딱딱 나옵니다.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내지가 80페이지, 대수 맞추느라고 80페이지 딱 해요. 거기서 저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20페이지 정도를 그대로 전제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려 칼라로 찍었어요. 인쇄를 칼라로 했습니다. 작품 소개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이야기는 우리 집의 일기장입니다. 여기 배경이 됐던 곳은 강선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강선이라고 하는 곳은 뭘로 유명하냐면 제철소. 원래 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녀가 내려와서 춤추고 놀다 갈 정도로 아름다운 곳. 대한민국 제일 아름다운 곳은 그런 선녀들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선녀탕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 지역에 옛날 그 일제시대 때 제철소가 있었고요. 지금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노동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천리마 운동이 출발됐던 곳이 바로 강선 제강소입니다. 강선 제강소 천리마 작업반조가 철강 생산에서 엄청나게 비약적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 배우자고 시작했던 게 바로 천리마 운동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이렇게 천리마 평양시내 들어갈 때 상징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시대 때는 말리마잖아요. 말리마 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농담으로 천리마가 암컷이냐 수컷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말이다. 말리마를 낳았다. 천리마에서 말리마가 태어났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장입니다. 최근 김정은 씨 특징은 뭐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좀 나와요. 인민이 너를 아는가부터 시작해서 시골 이야기들을 좀 다룬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주인공인 이 처녀 18살입니다. 18살 먹은 처녀가 아이 세 남매죠. 세 남매를 키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강선 저쪽에 살고 있는데 이쪽 끝에 와서 애들 아침 학교 가는 거 돌봐주고 뭐 돌보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숙제 잘 챙겼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18살 처녀의 엄마 되기 프로젝트. 아직은 꿈이 많고 직장 초년생입니다. 직업은 뭐냐면 요리사예요. 급양사업소에 있는 요리사입니다.
친구들하고 막 한참 놀기도 좋아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빨래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돌보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아이들한테 다가가는데 첫째 있는 은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15살 먹은 소녀입니다. 자존심 되게 세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근데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좀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동생들 돌봐야 돼. 소녀 가정이니까 못 돌봅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언니가 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은정이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 처녀의 엄마가 다니는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아이들이 셋이 고아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애들을 도와주기 했던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서서 마음속으로 엄마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청년동맹이 도와주는데 아이들에게 진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가슴속에 긍지를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쓴 우리 집 이야기를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다가 저 은정이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북한 국기 뭐예요? 명칭이? 우리는 태극기라 그러잖아요. 인공기는 인민공화국 깃발이에요. 인공기라고도 하는데 태극기는 태극이 있어서 태극기라 그러잖아요. 북한의 이전 국기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홍남 오각별기라 그러는데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고 별이 있어요. 몇 각형? 오각형이 육각형 아니에요. 오각형 별입니다. 홍남 오각별기가 있어요. 그 국기를 그려가지고 오면서 가슴이 뛰었다는 귀절을 보면서 9월 9일 날 그 강선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먼저 국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자긍심을 준다는 건데 이 영화는 실화를 모델로 한 거예요. 실존 인물이 있었습니다. 장정하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고요. 18살 먹은 청년 동맹이 이를 실화로 이야기 만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시나리오를 썼는데 다 퇴짜당했어요. 그래서 원영실이라고 하는 저 작가의 작품이 됐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으로 물리적으로 도와주고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이 영화가 종자를 잘못 잡은 거다.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진정으로 그 진정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영화에는 리정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제 인물은 장정아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2016년도에 북한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대회가 있었죠. 무슨 대회냐면 제7차 당대회라는 걸 했어요. 뭐 북한에서 뭐 당대회 하든 뭐 전원회의 하든 최고인물 하든 우리 별로 상관 안 나지만 북한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북한을 이끄는 유일당이 어디예요? 노동당.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당 영도체제라고 딱 했어요. 예전에 수령 영도체제라고 했는데 노동당 영도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당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 경제발전 전략, 그 다음에 주요 임원 선출, 당 지도부 선출, 사업계획 평가 이걸 다 어디서 하냐면 당 대회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2021년 1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였나?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한 거예요. 그럼 6차 당대회를 언제 했느냐? 7차니까 앞에 1, 2, 3, 4, 5, 6, 6번 있었잖아요. 1차 당대회를 46년에 했어요. 그 다음 2, 3, 4, 5, 6차를 언제 했냐면 1980년에 했습니다. 1980년에 하고 2016년에 했어요.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36년 만에 한 거예요. 36년 만에. 기억도 까마득한 당대회를 끄집어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 2, 3, 4, 5를 6번을 하는데 34년 걸리는데 그 사이 한 번 하는데 36년이 걸렸어요. 왜 이걸 끄집어냈을까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세력을 합법화하는데 정치 권력을 합법화하는 동원을 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죠? 아들, 네, 혈통입니다. 혈통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 30일 날 조선민군 최고사령관 취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2012년이 혹시 주체 연호로 몇 년인지 북한은
역사를 기록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 아시겠죠? 북한 거 보면 우리 쓰는 거 2020년 쓰고 또 뭐라고 써요? 반드시 앞에다 쓰는 게 주체 몇 년 쓰잖아요. 주체 1년이 언제냐면 1912년입니다. 김일성 주석 태어난 해가 1년이에요. 그러면 2011년이 몇 년이 되냐면 정확하게 100년입니다. 2012년은 정확하게 101년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던 2012년에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한 세, 주체의 새로운 한 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2012년, 13년도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지만 북한으로서는 한 소위 말 밀레니엄이 전환되는 시기가 됐었던 것이었죠. 네, 그런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냈지? 그 당대를 얘기했고 그 당대 때 김정은 시대에 바로 모범 청년으로 이정화가 전국대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전국에서 딱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원들의 추대를 받아서 위원장이란 직책을 달게 됐었죠. 그렇게 당대회 결정이 되고 나서 헌법이 개정되고 행정 직제가 개편되면서 북한 시스템이 수령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결정을 당대회를 통해서 내리는 거예요. 몇 가지 앞에서 북한은 최근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우선은 총비서란 직책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의 직책, 최고지도자는 직책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가장 앞서는 게 뭐냐면 당의 직책이에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신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 제일 앞에 붙인 게 당명칭이에요. 당회에서 직입니다. 그 당회 직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총비서예요. 총비서는 모든 일을 다 관장합니다.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비서국에서 지원을 해줘요. 우리로 치면은 기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없애버리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갑니다. 그 행정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건 행정직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번에 뭘 했냐면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인민위원회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입법과 행정을 분리를 시켜 나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직위를 갖지 않는 건 김정은 시대 처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5년까지는 뭐라고 불렸냐면 김정은 제1부위원장, 제1위원장. 그 앞에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위원장 했던 직책이 2016년에 헌법 개정되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릴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발전 계획 5개년 하듯이 북한도 국가발전 계획들을 하고 대표성을 얼마큼 갖냐면 1,300명 정도에 한 명 정도. 북한에 당원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1,300명 정도에 한 명이 대표로 와서 모여가지고 3박 4일, 2박 3일 정도로 다 토론을 합니다. 분야별 토론하고 결정사에 올라와서 결정하고 합의서에 따라 내려가서 북한 체제 각 분야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 국가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2017년 방영됐고 18년 공화국 창건일 날에도 방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례적으로 사회적 반향을 소개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기서 우리 집은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것을 종자로 한다. 그렇지 않은 영화 있었나요? 북한 영화는 다 그랬어요. 근데 키워드 하나가 바뀝니다. 가정에서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온 마을 사람 다 도와줍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로 리정화가 표창장을 받았어요. 이 표창장이 뭐냐면 김정일 청년영예상.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하고 나서 북한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수상자가 리정화입니다. 장정화라고는 인물이었어. 이 인물 실현을 모델로 했고 이건 뭐냐면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우리의 영광 김정은 동지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그 배경화면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성입니다.
여기 7명의 고아를 키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도대체 저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한 노래 배경으로 나오고 표창장도 주고 했을까요? 네. 영화 후반부에 가면 리정아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뭐 아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것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뭔지 모르는데 들어가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 선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제비들 없어진 거예요. 최근에 꽃제비들 얘기 다 싹 사라졌죠. 전국에 있는 고아들,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 다 거두어서 애육원과 보육원에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자라나는 것을 국가에서 지켜준다. 밤낮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 저 영화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꿈이 꺾이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그런 장군님의 어깨에 걸린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청년의 모범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리정아가 시대의 새로운 모범 영웅으로 부각이 됐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들에게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너희 꿈이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국기 노래 들어보셨지는 않으셨나요?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뭐 어디 북한 식당 가서 무슨 노래 부를까요라고 요청 들어오면 우리의 국기 부를 수 있어요? 이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2019년에 제일 많이 불린 노래예요. 여기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의 국기라고 한 노래, 요 노래 가사의 한 장면인데 요 장면하고 우리 집 이야기 장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거기 보면 우리 집 이야기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네, 북한에서 영화가 제작될 때 처음 출발한 게 요 과정입니다. 최고 지도자 사인이에요. 영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최고지도자 보고 나서 사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날짜만 써요. 이렇게 쑥 써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굉장히 설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나 음악이나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 국가 제일주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있냐면 2019년 신년사입니다. 언제 발표가 되냐면 1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2019년 1월 1일 날 발표 처음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전체 당원을 근로자들이 정치 환경이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쳐 나가야 된다. 사회주의 우리집. 많이 듣던 단어가 나왔네요. 2019년 우리집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우리집 이야기하고 국가 시스템으로서 우리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저 영화가 나왔지만 북한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주의로 가고 있고 그 국가주의를 표상하는 게 뭐예요? 상징하는 게 바로 국자 들어가는 거, 국기, 국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북한의 국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인민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옛날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장군님 하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가고 손 흔들고 이런 게 끝났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국기를 들고 뛰어가면서 이렇게 나부키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이었어요. 예, 11월 30일 날 노동신문에 튀어나왔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게 무슨 날이었냐면 화성 14호 발사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제일 큰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고난의 행군이에요. 90년대 고난의 행군이지만 그게 워낙 상처가 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생존에 대한 본능, 국가 체제에 대한 본능이 무지하게 크게 작동을 합니다.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고난의 행군이 왜 일어났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근데 북한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난의 행군 왜 독재 정치 때문에 일어났나? 사회주의 제도 모순 때문에 일어났나? 북한의 설명,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 있잖아요. 예, 우리가 IMF를 겪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IMF를 이겨냈죠? 네. 앞으로 IMF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금 모으면 되죠. 실제로 금을 모아서 이렇게 이겨냈을까요? 그것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금모으로 기억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 서사가 작동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식을 국가가 보이지 않게 문화를 통해서 재구성하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고난의 행군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 때문에 우리가 겪었다. 절대 우리가 뭐 경제주의가 잘못됐거나 뭐 누가 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겪었고 결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돌파했냐면 불공기 정신으로 돌파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또 복잡해져요. 그러면 미제들이 또 압살 책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우리 고난 행군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못한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핵 무력이 있다는 거죠. 핵 시험하고 그 핵 무기를 미국 본토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 발사해서 성공했어. 그 핵 무력이 완성이야.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과학자를 불러 축제 한번 합니다. 완전히 방송에서 거의 경축 분위기였어요. 춤추고 뭐 난리하고 시 울고 조선의 자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 민족 제일주의, 우리 국가 제일주의에 대한 긍지를 가져라. 세계 당당히 우리가 나설 수 있다. 더 이상 미국 우리에게 고립압살 책동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의 출발이었었고요. 그것을 문화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보셔서 2019년 노동신문 자꾸 보시네요. 1월 1일자 3면 신문입니다. 앞에 1, 2면에 뭐가 나왔어요? 신년 공동사설이 실렸죠. 3면 첫머리에 최고 지도자 행적부도 실립니다. 경의하는 최고 공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나서 신문의 반면에다 뭘 실었어요? 뜬금없이? 노래를 실었어요. 노래 가사예요. 노동신문에 가끔 노래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노동신문에 노래 실릴 정도면 엄청난 거죠. 한 24곡 정도를 제가 조사한 바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날 신문, 1월 1일날짜에 실렸던 노래는 저것 말고 딱 한 편 있어요. 전면에 1면에 실렸던 김일성 장군과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었고, 김정일 장군의 노래인가 하여튼 노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거의 두 번째입니다. 1월 1일날 신문에. 보통은 가사만 실리는데 그 옆에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평가까지 실렸습니다. 쫙. 우리 같으면 저렇게 결제마트를 갔는데 위에다 사인 쫙 해갖고 뭐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실린 훌륭한 노래이다. 노래 창작하는 데서 높이 평가한다. 자,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 노래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불려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거의 국보급, 애국가를 대체하는 가요 위치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 노래가 만들면 노래 가사와 이런 그 음반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된 게 뭐냐면 노래 제목 그대로 우리의 국기가 키워드가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 대회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북한의 국회의원들 1년에 2번 정도 모입니다. 5월달하고 10월달에 모여갖고 예산 심의하고 평가하고 법률 통과하는데요. 나머지는 다 고향에서 살아요. 북한 최고인민 대의원들 봉급을 누가 주냐면 지역위원회에서 줍니다. 내가 개성시 소속이면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봉급받고 생활하고 있다가 최고인민 대회에서 모인다 그러면 평양 가서 이렇게 대회하고 옵니다. 근데 모처럼 평양에 왔잖아요. 그래도 최고인민의 대의원들이니까 끝나고 나면 축하 공연을 합니다. 공연 작품 제목이 뭐예요? 공연 제목이 우리의 국기예요. 최고인민 대회는 우리의 국기를 진행을 합니다. 시작하고 마지막 곡에 저 우리의 국기를 불리죠. 이건 2019년 1월 26일 날에 있었던 북한 예술대표단이 중국 가서 처음 공연했었던 장면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처음 공연한 거예요. 북한 예술단이 중국 가서 한 번도 공연 안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그 피바다 공연도 하고 꽃파는 처녀 공연도 했습니다. 막 중국 10개 도시 수대 공연도 했어요. 근데 요 앞서서 2015년에 한 번 아시겠지만은 그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중국 가서 공연을 하려다가 직전에 취소됐던 거 기억나시죠?
공연 바꾸라 그랬더니까 현수암을 단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군님의 작품에는 토시 하나 바꿀 수 없다. 우리 안 해. 그러고 딱 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중 친선 70주년 기념 행사로 공연 북한 예술단위가 280명이 갔어요. 역대 제일 많이 간 겁니다. 60주년 때 180명 갔어요. 근데 70주년 때 280명을 보냅니다. 누가 왔느냐? 일반 관람 온 건 아니고요. 시진핑하고 팽년이 1월 26일 공연 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초청 중국의 관리들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주재원들을 초청한 공연을 진행을 했어요. 그 공연에서 북한 노래 제일 먼저 부른 게 뭐냐면 우리의 국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노동신문에서 미술 교육을 강조하면서 국가 상징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실리고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국가 상징물에 대한 사업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 나온 이 영화에서 메인 포인트가 됐었던 국기를 올리는 저 이야기는 국기를 통해서 북한 전체가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고 있고 북한 전역이 하나로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줬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북한에서 초등교육 과정이나 중등교육, 소학교 교과 과정에서 국기를 그리는 교육이 거듭 확장되고 있고요. 국자 들어가는 것들 엄청나게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국자들이 있어요. 국견. 무슨 개예요? 풍산개. 국조. 나라새입니다. 참매.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북한 공군 1호기 이름이 참매호. 여기 뭐 실제 이런 것들을 노동신문이 12월달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처음으로 영어로 등장하고 2018년도에 조선여성이라는 잡지에 박스 기사로 나온 다음에 하반기부터 해서 국가 상징 교육이 막 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북한에서는 이제 국가 상징이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 있냐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해 놨어요. 이렇게. 우리 국호는, 북한의 국호는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국기는 아까 말씀드린 홍남 오각별, 국장은 이제 그 문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보면 국가 상징물들 보면 이제 이렇게 무궁화 이렇게 돼가지고 검 뭐 이런 거 써놓은 게 있잖아요. 북한의 국가는 뭡니까? 아침을 빛나라. 오, 소리 부를 줄 아세요? 저 정도 이제 아시는 거야, 저거. 조금만 불러보시겠어요? 저 정도면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네. 자, 맞습니다. 저게 국가 정식 명칭이 애국가예요. 애국가입니다. 자. 오디오가. 예. 예. 가사 나오는 건가요? 네, 가사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부르는 건 정식 버전이고요. 모란봉악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성악가들이 부르는 버전을 뭐 솔리들 죄송해요. 제가 솔리 아는 게 그런 그룹이어서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끄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만 더 켜주세요. 자, 사실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보자. 자, 이게 통일교육의 한계 때 제가 늘 쓰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2018년도 아시아 축구연맹이 주최하고 19세 이하 한국하고 요르단 경기 장면입니다. 요르단 국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됐다, 여기다. 네, 이렇게 해서 요르단 국가 연주가 끝나고 납니다. 선수들 입을 잘 보세요. 북한 국가가 연주가 됐는데 선수들이 그냥 처음에 모르고 애국가 그 국가의 풍은 비슷해요. 근데 어느 나라 국가인지 방송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죠. 저거 처음 들어보니까. 아마 이게 명칭이 똑같아요. 국가 명칭이 똑같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아마 했을 거고 코리아 이렇게 찾아가지고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국가에 정해놓은 게 있고요. 북한 애국가는 박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작사를 하고 김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평양 가셨던 분 아마 평양 음악대학 들려신 적 있죠? 선생님 혹시 평양 음악대학 그 정식 명칭이 전체 명칭이 학교 이름이 뭔지? 김원균 명칭 평양 음악대학입니다. 헌정을 하는 거예요. 북한의 3대 가요가 김일성 장군의 김정일 장군의 노래 애국가 이걸 3대 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동지애를 넣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동지애 노래 애국가를 3대 가요라고 했었는데 이 3대 가요 중에 2곡의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원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이름 평양의 제일 좋은 국립학교 이름 명칭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재작년에 종합대학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애국가입니다. 북한의 국화는 뭐예요? 국화. 모란? 목란? 모란인가 목란인가 비슷하죠? 네, 목란입니다. 어디 목란 하면 북한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목란 비디오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아까 불렀던 애국가 버전. 선생님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구나. 네, 북한 애국가인데요. 이게 원래 부르는 버전. 요 위에 있는 게 국장입니다. 문양이죠. 국가 상징물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걸 아까 봤던 모란봉 버전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 버전만 쭉 들었던 북한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란봉 학생이 등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 저렇게 불러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노래예요, 다른 노래예요? 같은 노래예요, 다른. 북한의 변화는 좀 이렇습니다. 같은 듯 다른 듯 이렇게. 그래서 뭐 내용 컨텐츠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구현한 양상이 한창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친구들하고 맨날 싸워요. 엄청 달라졌다 그러면 똑같잖아 노래 가사가. 노래 가사를 부르냐. 신규로 이런 것들 지정합니다. 국수. 국수. 소나무예요, 소나무. 북한을 대표하는 국수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봐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사인할 때 뒤에 벽에 있는 저게 뭐지? 무슨 나무예요? 왜 저걸 그려놨죠? 새롭게 국가 지정 나무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소나무를 그려놨고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무슨 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걸 그려놓은 거예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그냥 아무 그림이나 그려놓지는 않아요. 적어도 이제 상징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국조 그렇고요. 국주. 국주. 대표 술. 북한을 대표하는 술. 들쭉. 평양. 소주입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중앙미술 창작사에서 이런 소나무 그림 전시회를 왜 하냐고요? 왜? 북한의 예술가들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전일제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전부 다 국가 상징에 대한 유대성을 표현하는 게 문화예술이 총동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요 우리 국기도 만들어내고 저런 공연도 하고 그림도 그려내고 있다는 것들이죠. 네. 국자 들어가는 거 엄청 강조합니다. 국어, 목란꽃입니다. 네. 목란꽃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냐면, 공연. 네, 2014년에 있었던 모란봉 악단 축하 공연입니다. 요겁니다. 목란 비디오사. 예. 저작물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요즘 이렇게 북한도 저작물 되게 세게 때립니다. 목란 비디오사. 북한 유일의 이렇게 영상 대외 수출 제작이죠. 별 오각별이에요. 북한 노래입니다. 저런 노래 말고 다른 노래 없느냐? 없습니다. 저렇게 말고 다르게 부를 수 없네요. 없습니다. 창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맑고 밝은 목소리를 좋아했다. 맑고 고운 목소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 창법대로 부릅니다. 호소력이 짙은 노래가 많아요. 송가가 제일 많습니다. (2018년도) 남쪽 예술단 합동 공연했을 때 북쪽에서 제일 많이 관심 갖고 노래 되게 잘한다, 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요 창법하고 가장 유사한 가수였는데 누구였는지 혹시? 백지영. 최진은 조금 전 세대들이고요. 조금 전 세대들을 좋아하고 백지영 죄송합니다. 네, 총 맞은 것처럼 같은 호소력 있는 노래들. 네, 요즘엔 북한도 세계 연곡, 세계 명곡 시리즈들 연주해요. 많이 들어본 노래들이 나오네. 예술가들 모아놓고 우리 것만 부르지 말고 세계 명곡 출려한 거 다 그냥 받아들여라 얘기하고 있어요. 튀르키예는 터키를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외래어 표현 튀르키예. 나무늘보를 혹시 뭐라고 문화어로 하시는지 아세요? 새가락 게으름뱅이. 손발 새가락 게으름뱅이, 5가락 게으름뱅이 이렇게. 북한도 이렇게 김정은 체제 좀 세계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가들,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 다 모아놓고 공연한 다음에 이런 거 쫙 보여주고, 우리도 이제 좀 세계적으로 가자. 그 모란봉 악단에 공연을 맡긴 거예요. 이 노래 아시죠? 88년도에 끄덕이는 두 분 계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퇴폐적이고 비사회적이라고 했었을 색스폰을 전면에 무대에 동요시키기도 하고요.
우리 가요 무대를 보는 듯한 옛날에 이런 거 다 퇴폐적이라고 그랬어요. 흐느적거리고 있고 형명사상을 완화시 입고 있는 옷은 군복입니다. 의장대 예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방송에서 공연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요 다음에 나온 노래는 아마 다 아는 노래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했던 건 뭐냐면 바뀌라는 거예요. 예술가들부터 눈에 보이는 대로 바뀌어라. 옛날 틀 사리지 말고 새롭게 좀 가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현대 국가로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좀 새로 해야 된다. 국가의 이제 아젠다를 새롭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2019년 1월 1일 날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게 딱 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노동신문 12월 달까지 저걸로 도배를 합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본질, 논설, 사설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속 기사를 때립니다. 우표도 만들었어요. 우리 국기를 반영한 우표도 발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지켜나가자. 그래서 북한은 지금은 국가 제일주의로 전면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아까 제가 이제 2016년에 만든 영화 가장 최근이라고 했었는데 북한이 요새 영화 안 만들어요. 방향은 있습니다. 합작 영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옛날처럼 선동 안 합니다. 영화 만들어 인민들에 보여주고 물론 이제 우리의 국기 같은 경우 워낙에 국가 상징 영화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영화 만들어 인민들에게 뭐 교양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당원들이에요. 옛날엔 예술가들이 했었는데 당원들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하게 노동당이 중심이 돼서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고 전혀 없이 북한에 뭐가 생겼냐면 위원회가 생겼어요. 국가체육위원회, 국가영화위원회.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령 중심의 이 집중화된 행정 결정 시스템들을 당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당 대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당 결정 기구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가지고 하라 그러냐면 다매체 편집물, 영상 편집해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전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보, 최신 정보를 가지고 다매체 편집물로 하라, 혁신하라, 참신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을 때 첫해 나온 영화 김동문 하루를 난다. 이것도 제 통일교육하는 쪽에서 많이 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기 잘하던가요? 연기 너무 못하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연기 너무 못해요. 저기 서커스 공정 사회자 하는 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가능해요? 진짜입니다. 왜 진짜냐? 우리는 저런 스포츠 영화 찍잖아요. 그럼 배우가 예를 들어 이시영이 꼰트 영화 출연하기 위해서 뭐 한 6개월, 3개월 동안 운동을 합니다. 축구 선수 하려고 연습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방식이고요.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평양 교회단의 교회 배우한테 데려와서 연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출연시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연기를 못하는 게 뭐냐면 실제 교회 선수예요. 얘를 받아줄 선수인데 연기 못할 수밖에 없죠. 연기 처음 하니까 낯설고 어설프니까 되게 이상하게 연기를 하는 거죠. 평양 날파랑 할 때 조선 태권도 협회 멤버들 그냥 출연한 겁니다. 그냥. 우리 여자 축구팀 할 때 축구 선수단 불러가지고 연기 가르치고 찍어버려요. 그냥 리얼리티는 살아나죠. 와이어 액션 이런 거 없어요. 북한 영화에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와이어 액션 이런 거 없고요. 판타지도 없고요. 에러 영화도 없고요. 범죄 영화도 없고 스릴러 영화도 없어요. 근데 영화 만드는 건 참 신기합니다. 공포 영화도 없습니다.
귀신 영화도 없고 좀비도 없고요. 왜? 사회주의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약한 인간 심성의 반응이기 때문에 오로지 허용되고 있는 것은 과학한 SF만 허용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장르 중에.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고괴담 시리즈물들이 쭉 있었어요. 지금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 나타나던 우리 옛날 얘기 나오는 모든 귀신, 대부분 99%의 귀신은 성별이 뭐였어요? 그 중에서도 처녀 귀신이었죠. 왜 처녀 귀신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총각 몽달기도 있긴 한데 왜 처녀 귀신 얘기만 나올까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는요,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뭐냐면 가장 약하고 만만하게 봤었던 대상이 공포로 다가올 때 공포감이 극대화됩니다.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한 영화도 보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요? 샤워기 안에서.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가장 안심한 공간이잖아요. 가장 편하고 가장 그 공간에 살인사건 나온다는 공간이 충격적인 거죠. 링 보면 어디서 기어 나와요? 뭐 침대에서 기어 나오고 텔레비전 기어 나오잖아요. 편안하게, 굉장히 편하게 봤던 데서 공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척키 인형인데 얘가 갑자기 공포 대상으로 변하고 이 공포감이 커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떻고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고 그런 것들은 다 북한에서는 나약한 심성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없어요. 이 영화는 재밌는 게 합작 영화입니다. 어느 나라하고 합작을 했냐면 북한하고 영국, 벨기에가 합작했어요. 예전에 중국 영화, 북한 영화 합작 영화도 몇 개 있었습니다. 어떤 합작 영화냐면 조소 합작 영화, 조중 합작 영화. 근데 여기는 유럽하고 확정했어요. 왜? 수출하려고요. 수출해서 이제는 영화 가지고 경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소재를 왜 하필이면 노동계급 중에서도 그 평양교회단 얘기를 이 탄광소녀가 세계적 교회 배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서커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즐길 수 있는 넘버블 퍼포먼스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북한을 잘 몰랐던 사람도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여기 또 드물게 장면 전환할 때 CG도 막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편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김정은 체제에 달라진 것들이에요. 뭐냐면 영화를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하지 말고 세계적인 영화 수준 좀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북한에 뭐 칼라 영화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영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되게 영화를 신경 씁니다. 그런데도 제작이 안 돼요. 국제영화 합작사도 만들었고요. 조선국가영화위원회 산하에 대외 합작을 전담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고 실제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우리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랑 합작할 사람 찾아와라 이렇게 공개도 해요. 평양 영화축전도 합니다. 보셨죠? 이런 영화축전들. 재밌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 17차 평양영화축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평양영화축전은 매년마다 열리는 게 아니고 경연제예요. 짝수연마다 열렸어요. 그래서 2018년에 열렸고 2016년에 열리고 2018년에 열렸고 2020년에 열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뜬금없이 2019년도에 영화제를 했습니다. 북한 영화는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영화제는 열어요. 저에게는 뭐냐면 매년마다 영화제 할 테니까 거기에 출품할 수 있는 수준의 영화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압박도 되게 합니다. 영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영화 좀 잘 만들어라. 안 됩니다. 자력갱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 원리는 쪽쪽 깨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 수준이 안 돼. 옛날처럼 억지로 만들어갖고 그 선전사업 쓰지는 마. 그건 당원들이 알아서 초급 당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영화를 잘 만들고 그렇게 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경쟁에 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화가 워낙이나 장치 산업입니다. 카메라 이런 것. 평양에 가면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있어요. 관광지 꼭 가는 곳이죠.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백두산 마을은 그대로 재현해 놓고요. 거기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실물들 모형들이 있습니다. 다.
근데 이게 다 필름 시대 거예요. 옛날엔 가검을 위에다가 그림 묻혀가 영화 찍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다 드러납니다. 북한도 4K 방송이에요. 그럼 디지털 카메라 장비 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카메라나 뭐 20억, 비싼 거 200억짜리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영화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집중을 하고 있냐면 만화 영화. 최근에 나오는 북한 만화 영화 수준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공을 들여서 만들어요. 김정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봐서 경쟁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가서 집중적으로 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영화 만드는데 평균 한 15명 정도 제작위원회 들어갔다면 김정은 씨는 한 60명 정도 올라갑니다. 끝나고 엔딩 올라갈 때면 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수준도 높아졌고, 네, 많고. 영상 자료를 조금 더 보면서 최근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공연이고요. 륜춤이라고 하는 겁니다. 륜은 저 훌라후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연 제목이 뭐였냐면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축하 음악 무용 종합 공연이라고 하는. 아까 봤던 그 17년도 공연 그 미사일 광명성 쏘고 나서 과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축하 고생했다고 축하 공연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모란봉 악단도 있고 조선국립교육 공군국가합창단도 있고 북한에 제일 잘 나가는 팀 여기 왕대산 예술단입니다. 불러가지고 공연했어요. 저런 공연을 일반 주민들도 볼까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일단 봅니다. 현장에서 못 보나요? 볼 것 같아요? 네. 이건 뭐냐면 2016년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네, 1망면 대공연입니다. 여기가 예술가들이에요. 대형 화면 500인치 정도 되는 여기 합창단입니다. 총 출연 예술가만 10,000명이 나왔습니다. 대동강에다 배 띄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주체사상탑이 있고 여기 김일성 광장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제 평양 시민들이 쫙 나와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주제가 뭘까요? 축구입니다. 우리는 축구는 스포츠잖아요. 근데 북한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에 축구 강국 건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축구 강국 건설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무용을 만듭니다. 수비 공격하고 이런. 평양 국제 축구 학교도 만들었고 올해 평양 국제 축구 학교를 또 하나 개설했습니다. 율동 체조라고 체조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10년을 들어서 저는 축구 강국 건설을 했는데 남조선하고 게임해갖고 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공연장입니다. 조명, 레이저 다 때려가지고 북한의 요즘 방송 수준 이 정도 됩니다. 애국가 나오고 옛날 원로 배우들입니다. 전혜영일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춤입니다. 북한에서 순회 공연 가장 많은 팀이에요. 무형 전문 예술단이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 저 정도 공연을 본다는 거죠. 저 돌리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북한의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모란봉악단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기사는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의미 분석해 보면 2012년이었었고요. 요 표현도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각 2012년 각 분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게 뭐였냐면 첫 행보였어요. 도대체 저 젊은 김정은이가 뭘 할까 했는데 7월 달에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예술단 만들었으니까 와서 봐. 시범 공연은 뭐냐면 본 공연이 아니에요. 본 공연을 앞서가지고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하는 공연입니다. 이거 계속 보다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거 올리면 저작권 때문에 뭐라 그러더라고요. 전체 2막 공연입니다. 1막 2막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 전망을 학자들이 좀 엇갈리긴 했는데 대체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유은 통치를 할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3년 동안 유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한 이듬해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유은 통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이 장면은. 경계하는 수령님 사망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였었어요. 하나는 얘기했던 대로 좀 숭고하고 장엄하게 수령이 남기신 유언을 받드는 해로 갈 건가.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기에는 2012년에 갖는 새로운 세계 출발의 의미가 너무 컸었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세계 100년의 비전을 딱 선포를 한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 문명 국가였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되냐 변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던졌던 것이죠. 뭘 통해서? 예술단을 통해서. 국상 중인데 저렇게 노래를 불러도 될까? 뭐. 전체 2막입니다. 북한에서는 1막 공연 끝나고 2막 공연입니다. 이 노래 국적이 어디예요? 역시 북한도 미국 물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거 왜 레퍼토리로 선정했을까요? 새로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예술단 단원 뽑고 심사하고 레퍼토리 주고 연습하고 무대에 올렸어요. 모란봉 악단이 저 주제곡 하나하나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에서 미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년 숙적이라 그럽니다. 신미양요 때부터 조선 침탈을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 수립 타당성도 반제 사업이 중요한 핵심 사업이에요. 반제 교양 사업은 지금도 5대 교양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런 미국 노래를 저렇게 김정은 체제 시작되자마자 무대에 올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은 이제 우리는 장막으로 구분하잖아요. 북한은 이제 막경이라고 표현합니다. 1막은 이제 막이 완전히 닫히고 새로 열리는 거고요. 요렇게 4분의 3점 이게 2시간 7분 공연인데 2시간 4분을 그대로 녹화 2번 했습니다. 요거 이제 경이 새로운 이제 테마가 주제가 바뀌는 장면인데요. 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만화 영화 주제가를 연주를 해요, 얘네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르고 방송에 나왔듯이 거기에 캐릭터들이 등장을 합니다. 곰돌이 푸도 부르고요. 톰과 제리도 부르고 뭐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네, 북한에서 미인과 야수. 네.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대내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혁신하고 변화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대외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다. 미국과의 화합하겠다라고. 그에 대해 김정은 체제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북한도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정말로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된다 싶으니까 국제가 나름대로 초창기에 뭘 했냐면 개혁개방 정책을 해요. 신의주 특구도 만들고 낮은 선봉도 특구 개방하고,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북한을 믿고 투자할 국가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뭘 생각했냐면 대한민국이 남쪽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개성공단 합의했어요. 그리고 모든 거기에 내려선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쪽 기업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게 해라. 그래야지 그 성공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거의 남쪽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졌어요. 공단.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제제도 모순점을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2002년에 나왔던 7경제관리 개선 조치. 그리고 김일성 조합대학교 안에 국제관계학부를 만들어가지고 인력 양성해서 해외를 파견하면서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공부를 시킵니다. 빡세게 국제관계 공부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야죠. 그래서 뭐 628 조치, 630 조치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분조관리 책임제, 기업 경영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이 오늘날 2012년부터 시작해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고 나가고 있는데, 사회주의 문명국의 키워드 핵심이 뭐냐면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 최근에 북한은 경제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봄에 가뭄이 들었고 여름에 홍수가 났고 가을에 태풍이 들어가지고요. 곡물 생산량 40%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대경제가 95.8%가 대중국 외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북한의 대외 수출의 95.8%를 중국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2002년인가 이제 남북 관계 교류를 할 때 북한의 대외 수출 중에 대남 수출이 22%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경제교류도 단절되고 대한민국과의 경제교류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의존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경제를 좀 살려야 되는데 인민들에게 경제만 살리다가 국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의 어떤 그 도전, 도발, 고립책동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게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올해 조선노동당 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 결정서 딱 때린 걸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제예요. 첫 번째 경제 총진군 노선, 두 번째 과학, 세 번째가 놀랍게로 뭐였냐면 환경 문제였습니다. 북한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나무 심는 거였어요. 남쪽하고 사업할 때도 나무 달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뭐 보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북한이 원했던 나무는 뭐였냐면 잘 사는 놈, 활착률 좋고 빨리 자라는 놈, 속성수 이런 거. 그런데 2000년대 중반 후에서 살짝 바뀌어요. 원하는 나무가 경제림으로 바뀝니다. 유실수, 밤나무, 뭐 잣나무 이런 거 좀 달라요. 2017년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요. 조경림으로 바뀌었어요. 조경수, 장미 이런 거. 그래서 북한이 정한 방향은 뭐냐면 내수시장 활성화 첫 번째. 내수시장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없는 자원을 다 끌어내 가지고 하자.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통해 가지고 적지만 예전처럼 뭐 하나의 화장품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공장을 치열하게 경쟁시켜 가지고 생산력을 높여 나가자. 이게 이제 경제관리 개선 조치인데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옥류관에 냉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국가에서 냉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줘. 지배인에게 1000그릇 만들 재료를 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와서 냉면 1000그릇 만들어. 그럼 옥류관에 1000그릇을 냉면을 만들잖아요. 그럼 당에서 여기서 뭘 갖고 오냐면 그 식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 식권을 인민들에게 나눠줘요. 열심히 잘 들었으니까 졸지 않고 잘 들었으니까 그 냉면 사 먹어 이렇게 내하고 받아서 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옥류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냉면이 맛있든 맛없든 기본적으로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기본량을 정해줘요. 너 하루에 몇 그릇 만들 수 있어? 1000그릇 구워. 좋아. 그럼 1000그릇 중에서 70% 정도 700그릇 정도만 기본으로 만들고 그거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이익에 다는 안 줘요. 70% 너네가 가져. 30% 국가에다 주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 경영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수 진작하고 있고 택시회사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평양에 택시회사가 5개가 들어와 있어요. 작년까지 4개 회사였는데 올해 하나 더 늘어 5개인데 옛날 같았으면 당에서 택시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수입해요. 그리고 직원 그러니까 국영이죠. 공무원제로 움직여서 택시회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업권을 판매해요. 택시하고 싶은 사람 하면 저요 하면 너 그래 와서 사업해. 세금 얼마씩 내고. 그럼 이 사업자가 택시 사가지고 사업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쟁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바뀌고 이게 첫 번째 변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이제 좀 그 뭐랄까 예전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유상으로 바뀐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물놀이장이에요. 가서 뭐 합니까? 물놀이 또 맥주도 먹을 수 있어요. 호프도 가능하고 PC도 가능합니다. 사우나도 할 수 있고요. 배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내야 돼요. 유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진 문화시설로 해서 싸게 인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문화시설하고 조금 고급스럽게 값지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좀 다르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달러 가지고 있으면 당에서 불러가지고 일로 와. 달러 어디서 났어? 뭐 훔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물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써. 그래서 사회주의 문명국의 키워드 핵심이 뭐냐면 향유라고 한다는 향유. 다른 곳에서 인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누리게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를 진작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국제 관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3대 관광지구 개발하는 사업 있잖아요. 삼지연, 양덕 온천문화휴양지구, 원산 갈마지구.
이 세 곳의 관광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동계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후에 다 뭐가 있냐면 스키장이 다 있어요. 왜 동계 관광을 시설을 확충하냐면 북한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동계 관광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전력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길 찾아가기도 험난하고 도로도 부족하고 그런데 사계절 관광을 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관광 사업이 좀 되니까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우수한 자원들이 동계 관련된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뭐 스위스 유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관광 사업에서 북한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쪽이 동계 관광인 것 같고 동계 관광이 가능해야지 사계절 관광, 순환 관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두산을 2번 올라갔어요.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명분은 정치죠. 칼바람 정신으로 백두산 대학 우리가 배울 혁명 정신은 어디에 있다? 백두산에 있다. 가서 배워라. 김정일 위원장 2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냐면 청년동맹 올라가고 선전동맹 올라가고 여맹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길 하루 이틀에 가는 게 아니고요. 5박 6일 동안 행군하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안 하던 걸 겨울에 하죠? 상황이 험악해졌기 때문에 정세가 만만치 않아서 그건 정치적인 해석인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도로도 정비됐고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겨울이라고 해서 답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 와라 이런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는 겨울철에도 관광사업 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 그걸 직접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관광에서 올인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도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싹 날아갔잖아요. 평양에서. 백두산 갔잖아요. 백두산을 왜 가요? 민족 정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백두산 관광 사업 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전용기 1호기 타고 갔어요. 평양까지 갔어요. 근데 전날에 2호기가 다시 날아가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시죠? 삼리연공항은요, 말만 공항이지 그냥 저도 가봤는데 시멘트가 있는 거예요. 큰 거 착륙 못 해요. 거기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미 남북 정상회담 합의했을 때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아스콘 피치삭을 재포장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2000년도 SK에서 보내줬는데 그 공사가 부실공사 돼가지고 그게 다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다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게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다시 보내줬는데 백두산직을 비행기 착륙해서 새롭게 딱 포장을 하고 그리고 2호기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양국 정상들 손 듣고 얼마나 그림이 좋았습니까? 직접 케이블카 타고 밑에까지 다 갔어요. 안전하다는 걸 직접 보여준 겁니다. 대통령하고 북한 국방위원장이 타고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야, 누가 거기 가서 야 이거 안전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백두산 관광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약속을 했냐면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실천하기로 합의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무슨 합의를 했냐면 2003년, 2000 몇 년에서 노무현 대통령 2007년이었죠. 2007년도에 14선언에서 합의했던 게 백두산 관광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뭘 원하고 있냐면 백두산 관광 좀 하자는 거예요. 관광 사업을. 그러니까 입으로는 얘기 못하죠. 야 우리 백두산 관광 좀 하게 해줘. 이렇게 못하니까 합의 내용에 그걸 숨겨서 조항을 달아놓고 합의 자연스럽게 백두산 관광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김영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답답하다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맥락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전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관광 사업 이런 정도는 뭐 북한이 이제 경제를 관광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북한이
국제관광 사업 총력이에요, 총력. 여기 멍울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관광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쪽 개별 관광 사업 한다고 얘기했을 때 북한이 단 관광 사업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맥락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앞서서 이런 모란봉악단이라든가 이런 걸 등장시켜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고 변화됐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예요. 방송 달라지고 노래하는 거 달라지고 도시 재개발 하잖아요. 여명거리 세우고 미래과학자 거리 세우고 문제가 뭔가 바뀌었는가 보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각인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을 좀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네. 영상이나 뭐 이런 북한 관련 매체들이나 예. 여기서 예술가들을 보면 네. 저는 거의 남자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특히 네. 그래서 왜 그럴까를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네. 기회가 돼서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맑고 청하지 않아서. 불 잠깐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잘 안 나오지? 원하시던 남성 합창단입니다. 노래 왜 안 하죠? 여기 이제 여기 있네. 공군 국가합창단이고요. 역할이 좀 달라요. 우리에게 알려진 게 모란봉 악단이 모란봉 악단은 전자하고 방송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악단이고요. 여기는 저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보이 그룹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천보 전자악단도 저는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 성격인데 청봉 악단 이런 악단들을 좀 만들어 경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지금 하셨던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선적으로 조금 잘 감성적인 노래가 잘 먹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군 국가합창단 주로 대무역이라는 이런 걸 할 때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왜 그 조선노동당 창건 10월 10일 날을 새벽에 했는지 왜 새벽에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기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서 요즘엔 참 좋아요. 북한 거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명축전이라는 겁니다.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탁현민이 연출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림을 막 때려가지고 보여줬던 게 있어요. 탁현민 안 좋아하시는구나. 북한이 그걸 거의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게 이제 10월 10일 날 조선노동 창건 70주년 끝나고 행사 열병식 대한민국 뭘 보여주냐면 열병식에서 무기 나오는 거 연설문까지만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인민들에게 벽에다가 저렇게 때려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거의 명절을 축제로 만들어요. 불 조금만 아예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하얗게 보이는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카메라 찍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네, 지금 찍고 있는 거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딱 때립니다. 네. 무기 보여주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런 성과물들을 인민들에게 좀 새로운 양식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새벽에. 저거 밝을 때 할 수 없잖아요. 세형의 전기기관차.
우리도 서울역에 가끔 오면 명절 때 보면 이렇게 막 벽에다 때려서 그림들 움직이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토끼 기르기 이런 거. 요거 이제 환등 미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거는 이제 저렇게 왜곡지지 않게 벽에다가 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쏠 때 렌즈 조그만 데다 이렇게 그림을 비춰가지고 저렇게 영상을 만들거든요. 네. 요거 하나만 더 보여요. 2019년 설맞이 축하 공연인데요.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정 30분 전부터 30분 후까지 공연 야외에서 진행됐던 김일성 광장입니다. 야외 가설 무대, 여기 무대입니다. 휴대폰 들고 찔고 있어요. 12시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이렇게 축하 형태로 해서 이벤트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 얼마나 갖고 있냐? 예, 나온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극장에서 초청자들만 모아가지고 축하 공연을 했고요. 우리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대형으로 가요, 뭐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하는 것들을 지금 북한이 그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는 똑같습니다. 이건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예, 2019년이 개해였기 때문에 강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드론입니다. 드론요. 날은 추워가지고 이렇게 김이 막 나오고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뭐 승강 무대도 활용하고 있고요. 예, 축하 행사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는 BTS 등장하잖아요. 북한에는 제일 마지막에 모란봉악단 나옵니다. 예. 북한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트는 노래죠. 달려가자 미래로.
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 이게 최근의 북한 모습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기능이 좀 있는데 일단 저 가창력이나 그 다음에 무대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모란봉악단인데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천부 전자악단도 그랬었고요. 청봉악단이 잠깐 있었는데 청봉악단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거예요? 기치기 하시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또 궁금한 거 저런 거 어디서 봅니까? 유튜브 어떤 거 있는데 음악, 무용, 미술, 공연, 드라마, 영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서울경찰청에서 정보과 형사들 대상으로 한번 특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네이버 들어가고 쳐가지고 북한 음악들 쫙 틀어주고 영화 쫙 보여주고 저거 어떻게 하면 막습니까? 유튜브 없으시면 됩니다. 구시대적인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차단하고 이런 건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서 북한 정보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어갔었어요. 북한 어떠냐. 근데 요즘엔 완전히 우리가 정보 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북한 어때요? 왜냐하면 북한이 대외 관계를 묻고 가장 많이 외교 관계를 맺었을 때 155개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한국하고 북한을 남북을 동시에 수교한 국가들 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 경우에 대사가 따로따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겸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한 3개월쯤 있다가 서울에 오면 다 쫓아가고 정부에 쫓아가고 요즘 평양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평양 가서 사업하던 사람들 들어오면 가서 물어보죠.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통일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이런 그 언론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거죠. 우리 좀 가려면 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북한이 어떤 건지. 하나만 예. 말씀하신 중에 민족의 개념에서 이제 국가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 어떤 배경이 그 이념적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뭔가 그래도 큰 흐름 국가 운영 그런 전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세대 변화가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세대들의 전면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같은 또래, 그러니까 30대 초반 정도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우리 민족에 대한 걸 완전히 없앤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작동된 실효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져갑니다. 근데 국가 색깔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과 북의 어떤 공통성을 민족적 과거의 역사, 문화의 언어에 기반했었던 공통성보다는 그냥 국가로서의 민족. 예전은 이제 같은 하나의 민족 국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이 열망에서 그냥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호혜적 관계, 그다음 평등적인 관계 이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볼 때는 북한이 현실적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남과 북에서 언어에서 민족이 갈려졌던 계기가 됐던 게 67년도 문화어 제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1년 전까지도 그 김일성 주석이 여러 분야의 교실을 했는데 언어와 관련된 교실가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어를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 언어는 그 민족의 상징이고 표상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면 말이 안 통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66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조선 말이 자꾸 훼손된다는 거예요. 훼손되고 오염되고 잡탕말이고 남존여비에 남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문화어예요.
그게 첫 번째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분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1948년도에 헌법 만들 때 국호, 국기, 국가, 수도 이런 걸 헌법에 규정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언어는 67년도까지 계속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다 1차적으로 분열하고 2000년도에는 이 민족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2000년에 나왔던 민족문화유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그냥 뭐 책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민족문화유산을 재정립하는, 전면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쭉 해옵니다. 문화해설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그냥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냥 완전하게 이제 세계 이론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당한 국가로서 자긍심을 가진 국가로서 가는 거고, 남북 관계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이론으로 나간다. 그래서 예전에 뭐 북한에서 얼마 전에 뭐 있었던 시합 같은 거 할 때 왜 뭐 금메달 따니까 애국가 연주하고 이런 거는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임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렇게 같은 민족이니까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그 농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대신 국가성은 강화되고 있다. 그 조짐이 아까 우리를 얘기했었던 우리 집 이야기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고, 그게 2019년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수령의 입을 통해,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공언이 됐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론 체계를 계속 만들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논리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제 DJ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 때만 해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전면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가는 그것이 화해 평화로 이렇게 중점이 네. 넘어가고, 지금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완전히 이제 평화가 이렇게 나왔다는, 바로 그 이야기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북한에서 하면 이제 남조선 해방 옛날이고,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통일 국가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 그 유엔의 양두개 남북이 동시 가입하고 뭐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민족국가, 하나의 네. 민족국가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이제 톡이라고 할까, 아니면 좀 명기라고 할까 하는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민족 이국가 체제 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제 자기네들의 네.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체제 안정, 거기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네,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의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실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 이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나라에서 예술 영화를 3년 동안에 한 편도 안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안 되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동당 실차 대회 때도 전 세계 지금 온 국가가 말리마 기술을 들떠나야 되는데 음악 예술 이걸 해라라고 했고, 2019년도 시정연설에도 왜 못하냐고 구체적으로 찍어서 영화를 끄집어내서 비판합니다. 그 정도쯤 되면 웬만한 거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연장선상도 아마 지금 우리의 할 같은 이제 우리 국가 그 보안법, 네. 북한에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법이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국가 그 이 체제, 이 국가 체제, 한민족 이렇게 나와 보면 그런 것들의 그 현실적인 필요성이라고 할까, 어떤 정당성이 점차적으로 좀 없어지죠.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네. 남북한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예.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 북한이 2012년에 이제 북한의 대외 교류 원칙이 뭐냐면 자주, 평화, 친선이에요.
2010년에 딱 한 번, 그 자주는 늘 앞에 나오는데 평화와 친선을 살짝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이제 원래 돌아가긴 했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친선을 앞에 내세울 거냐, 평화를 내세울 거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관계에서는 이제 그게 중심이에요. 그 대외 원칙을 남쪽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 특별하게 적용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집에 가셔야 되나요? 네. 이게 뭐 긴 듯 짧은 듯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뵙는 걸로 하고요. 저도 좀 요즘 씁쓸합니다. 남북 관계 좀 좋아져서 저도 작년쯤에는 평양에서 냉면 한 그릇 먹을 줄 알았는데 저희 같은 팀에서 원산 여행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선으로 돈 100만 원씩 미리 입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주겠다 했는데 다 나눠줬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봐요. 내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조금 더 풀릴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해요. 그 기반이라고는 다른 게 아니고 약속했던 걸 지키는 거죠. 합의했던 걸 좀 지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좀 기반을 다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고 그랬으면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막대기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나 좀 보여주고 싶어요. 유튜브에다 있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고맙습니다.